우리가 리더십 쪽에 많이 주목하는 분들이 정치나 또 정부 운영했던 이런 분들 중심으로 되게 접근하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사법부, 사법제도의 기틀을 놓으시고 또 본인 스스로 모범적인 어떤 법관으로서의 길을 걸어오신 그런 그 사표가 되는 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천착한 그 연구 결과를 또 이렇게 소개하고, 그분이 그냥 법관으로서도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정말 드문 그런 그 훌륭한 리더로서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점 고비마다 굵직굵직한 일을 해내시면서 이 극복해 나가시고 우리의 어떤 사법의 토대를 만드시고요. 다양한 활동을 지금 이제 발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는데 정말 우리 근대 역사를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인섭 원장님을 모시고 가인 김병노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인 김병노 선생의 사법 리더십을 주제로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병노라는 이름은 법조인들은 좀 들어봤고 비법조인들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비법조인들이 혹시 들었다면 김종인이라는 분의 정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조부가 김병노, 가인 선생의 초대 대법원장이고, 그리고 역대 대법원장의 치사를 모아보면 의록 같은 게 인용이 되잖아요. 압도적으로 인용이 많이 되는 것이 가인 김병노의 의록 속에서 나옵니다. 법조인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알아야 되는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조 한 75년 역사 속에서 누구를 제1로 꼽을까라고 하면 그건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인 김병노로 그냥 되어 있고, 2위가 누굴까 할 때는 왔다 갔다 하게 법조 세계에서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성전수학교는 오늘날 서울법대의 전신입니다. 이제 서울법대에 한국인 교수가 일제시대에 몇 명 되지 않았는데 4년간 한 사람은 유일합니다. 1919년에 판사를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보성학교는 고려대 법대의 전신인데 거기에 강사를 1915년부터 1938, 9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냥 서울법대, 고려대 법대에 강의를 다 했던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경력은 변호사죠. 1920년부터 45년까지 변호사 활동, 40년대는 아주 어려웠지만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항일 민족 변호사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 활동을 잘 함으로써 사회운동가 그리고 민족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다음 신간회라고 하는 좌우합작의 국내 최대의 어떤 사회운동단체,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의 나중에 이제 중앙집행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48년부터 57년까지 대법원장을 합니다. 그리고 1949년 당시에 김병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직함을 보면 첫 번째가 대법원장이고 두 번째가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법전편찬위원회는 기본 법률, 민법, 상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가장 뼈대가 되는 소위 말해서 육법 전수할 때 육법 있잖아요. 그 육법의 편찬에 책임을 맡는 것이 법전편찬위원회인데, 그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이는 입법자죠. 이승만 정권이 독재에 아주 극단을 치닫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구를 걸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가인 선생은 이 헌정 파괴적인 독재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식민지하에서 유조리 최열렬한 항일 변호사였다. 그리고 조선 사상 변호사로서의 첫 사람이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일제 말에 변절 없이 대쪽절개를 지켜낸 지사였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해방 후에 반민특위 재판부장이 될 수 있었다. 독립 후에 첫 대법원장으로 사법권 독립의 구심점이자 기본육법의 초안을 명실공히 써내려간 입법자이자 우리가 청렴강직, 해방 이후에 청렴강직한 공직자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느냐라고 하면 알만한 사람들은 가인김병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이 반응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중앙일보 한국법 100년 역사에서 가장 압도적인 영향을 줬다. 그다음 조선일보 항일 변호사 법률 건국의 주역이 되었다. 동아일보 한국법제사부 초석을 놓은 법의 거인이었다. 문화일보 사익을 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인은 지공무사의 인간이었다. 한국일보 판사의 절대윤리 어두운 우리 법조사를 쫓다가 큰 빗줄기를 발견했다. 한겨레. 그 다음에 민주주의자였던 가인 변명할 필요가 없는 삶이다. 일제 말에 그 정도의 명망이 있는 인물은 친일의 압력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제일 큰 불행이 일제 말에 국내에 있었다면 그가 어떤 명망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이건 간접이건 어떤 식으로건 친일의 뭔가의 활동에 이름을 얹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창동에 가서 농사도 짓고 닭도 한 3천 마리 키우고 해가지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일제의 배급 체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래서 항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견역 이제 앞으로 일제의 압박이 더 가중될 거다.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술과 담배를 좋아하는데 1937년부터 술, 담배 배급제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급 체제로 들어가는 그날부터 술, 담배를 끊고 해방되는 그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리, 중경의 소리 하는 이제 단파 라디오에 나서 나오는 정보를 계속 받으면서 그걸 들으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제 정세에서 얻어진 멀어진 사람들은 낭망에서 일제 투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지켜나갔다. 저는 일제 말에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절조를 지켜나가고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 동지적인 연대를 가지고 지켜나가서 이분들이 다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정말 특이한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6.25 때 이제 6월 27일 날 서울을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가족을 아침에 불러 모읍니다. 식솔이 많아가지고 한 20여 명 된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정부 사람이니까 정부가 피난을 가니까 따라간다. 가족들은 각자 알아서 하라. 행정부 관료들은 다른 관용차 막 갖다 대가지고 다 가족 싣고 다 갔어요. 간 선생은 자기 혼자 갔어요. 근데 몸이 누구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장손 한 명 차에 싣고 다른 가족은 너희들 다 같이 모여 다니면 별 수가 안 나니까 몇 명씩 나눠서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거의 이혼 사유 될 만한 무책임한 인간. 사적으로 보여 그렇고 공적으로 볼 때는 공과사로 완전히 분리한 사람이고 전시하의 입법 편찬 작업. 그동안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단신으로 이제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그건 조문이 엄청납니다. 다 뭐 천조씩 되는 것도 있고 그 작업들을 거의 단신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불식지공, 숙녀고찰, 비교고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조문 한 조문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1952년 3년 됐을 때 전법의 초안을 다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시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법률은 가인의 손끝을 거치지 않고 나온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법률가도 그 정도의 책무를 한꺼번에 맡은 적이 없고 책무인과 동시에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의 영광을 독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이 쭉 됐지만 개정되지 않고 남은 그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조문, 가인의 법 조문 속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가인이 제일 크게 주는 교훈은 청렴 강직입니다. 청렴.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다른 것도 다 썩었는데 너 혼자 깨끗하면 뭐하냐. 그러면 너 혼자 깨끗하면 사이가 정화되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가인 선생은 다른 곳이 어떻든 자기 위치에서라도 깨끗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관행에 대한 타협을 하지 않는다. 관행은 무슨 관행이냐. 사건 변호사가 식사 대접하는 그걸 판사가 본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는 단호히 맞서고 맞서는 방법이 다 법 해석, 헌법 해석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소신을 피력했던 판결을 냈던 안윤출, 유병진 등에 대해서는 소신을 제대로 보호해냈다라고 하니까 1957년에 대법원장을 퇴임할 때 그 평가에 맨 처음 나오는 게 사법의 창조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입법 행정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법 부분에서는 김병로 대법원장이 완전히 만들어내다시피 했다. 사법의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결국 뭐 요약하자면 청렴 강직 지공 무사히 공직자다 하는 것이고 사법부 쪽은 사법부 독립과 법관 윤리 그다음 법관 직무윤리의 어떤 화신이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최고의 법 전문가 그다음 불식지공의 입법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강직 불굴의 항일민족지사 그다음 원칙 있는 계획적 통합주의자 한 번도 분열 쪽에 가세한 적이 없다. 일제 그 학생 시대 때는 일제 유학생들을 지방별로 나눠진 것을 통합하는 데 앞장을 섰고 신간에도 좌우 통합이고 미군정 때도 좌우 합작이고 그 다음 63년에 마지막 시기에도 군정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 세력 다 모여라라고 해서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했던 분이고 그리고 헌법 가치를 이탈하지 않았던 민주주의자이고 그리고 가인이다. 이 가인이 뭐냐? 가인을 그냥 쓰라면 아름다울 가짜 쓰는데 아름다울 가짜가 아니고요. 거리 가짜입니다. 거리의 사람. 1910년대에 호를 지었는데 거리의 사람이 뭐죠? 집이 없이 거리를 떠도는 사람. 식민지 시대의 조선 민중들은 집이 없이 거리를 떠도는 거리의 사람. 속된 말로 하면 거지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식민지 시대의 조선 민중의 그 처지가 바로짜기의 것이다. 마지막 한 기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63년에 아니 뭐 군정에 대항해가지고 뭐 되겠어요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의와 대도로 나아가면서 국민에게 씨를 먼저 뿌리자. 씨만 뿌려놓으면 앞으로 이 씨를 수호할 사람도 나올 것이고 거둘 사람도 나올 것이다.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반드시 자기가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 한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씨라도 뿌려 놓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열매를 다 따먹자라는 게 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열매를 쉽게 따먹게 하기 위하여 앞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가인 선생은 지공무사의 마음으로 계속 한 걸음 앞서서 씨를 뿌리고 때로는 결실을 본인이 거둔 것도 있지만 뭐 본인이 거두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리면서 선견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는 분열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통합을 지향하고 통합을 원칙 있는 통합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